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런저런 일들로 고전하던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랠리를 보이면서 3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3만 1,000달러 선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반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알고란TV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해 테라 루나 사태가 있고 나서 굉장히 비트코인 시장이 꽝꽝 얼어붙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 슬금슬금 그 얼음이 풀리는가 싶더니 약간 봄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크립토 윈터가 소위 끝났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아니다. 지난해 하락폭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모자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뭐 어느 쪽 방향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수치만 놓고 보자면 지난해 11월 말에 FTX 사태 이후로 15,000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요. 그러고 있다가 12월 말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새해가 들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요. 네.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비트코인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80% 정도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이제 아주 불어넣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3만 달러 선이 일종의 앞서서는 이제 저항선 비슷하게 작용을 했어요. 네. 3만 달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3만 달러가 일종의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3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건 상승을 이제 보는 분들은 네. 이게 지지선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최근 흐름을 보면 어제 밤 정도에 보니까 이제 3만 달러 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어제 오후쯤에요. 네. 29,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거 더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간밤에요. 미국 쪽에서 이제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3만 달러 선을 지금 현재 네. 시각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3만 달러 선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이른바 이제 딱 떨어지는 숫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자면 비트코인 4천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3만 달러. 이런 네. 이제 마디 지수라고 하거든요. 네. 코스피에서 2,500이냐, 2,600이냐에 어. 대한 사람들의 심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900이냐,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른바 소위 말하는 센티멘트라고 하죠. 네.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3만 달러 선을 지켜주느냐 여부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9,000달러 선으로 떨어졌을 때는 살짝 불안한데, 네, 불안하다 네. 이러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면서 네네. 조금 이게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네네.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윈터가 끝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사실 그 이유라고 하는 게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가격을 설명하는 이유는 항상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으로 가격을 예측해서 맞춘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후적으로 봤더니 이래서 올랐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뿐인데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을까에 대해서 네. 1분기에 80%나 왜 올랐을까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뚜렷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아. 맞아요. 라는 반응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네. 무슨 뭐 신의 도움으로 올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네. 설명을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그냥 추려와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어. 사실 그 지난해 3월부터였나요?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네. 빠르게 올렸죠. 네. 지금 4.75에서 5% 네. 수준으로 지금 금리가 결정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왜 금리를 올렸냐라고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월부터 나온 물가가 그러니까 1월에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네. 발표가 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게 네, 나왔죠. 물론 네. 숫자만 놓고 보자. 절대적으로 숫자 자체는 높습니다. 네. 6%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전에 이제 비교해서 맞아요. 가는 거니까요. 이게 네. 언제 이제 흐름을 보잖아요. 네. 꺾였네 드디어. 그리고 2월 달에 했는데 또 꺾였네? 네. 진짜 꺾였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더 이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라고 하는 흐름에 이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3월 코로나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 네. 급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 돈들은 어딘가로 투자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뭐
여기도 투자해보고 여기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있네? 새로운 자산? 여기도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기관 자금이 당시에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넘칠 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아니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시장에 네. 돈이 말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도 당연히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건데 이제 긴축을 끝내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피봇이라고 하죠. 금리를 낮추면 더 돈이 넘쳐나겠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그 자금이 들어오겠네? 네. 그러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오를 거다. 네. 라는 기대감에 이제 올랐다라는 어.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상승 폭을 이제 설명할 때는 네. 그 이제 시장의 이제 유동성,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이제 보는 지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거래소 안에 네. 비트코인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보는 네.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같은 이렇게 개미들은 그냥 거래소에 보관하고 팔고 싶을 때 팔았다 사고 싶을 때 사고 이런 이제 매매 패턴 네. 하거든요. 근데 이른바 이제 고래들이라고 하는 네.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의 좋은 점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온전히 내 거라는 거예요. 네. 뭐냐 내 개인 지갑에다 내 프라이빗 키로 보관하면 그건 완전히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보관한다는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보관했을 때 이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거래소에 있습니다. 다만 나는 네.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는 인출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FTX가 파산을 했을 때 네. 거기에다 비트코인을 보관했던 분들은 이거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소유권 자체가 거래소에 입금하면은 이게 뭔가 넘어가게 되고 네. 나는 인출권만 갖게 되는 네.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놔두면 혹시라도 뭔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 앞으로 당분간은 이거 팔 생각 없어 라고 하면 그냥 이걸 꺼내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현상이 뭐냐면 중앙화된 거래소가 자꾸 뭔가 흔들리고 좀 위험하고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네. 보니까 고래들이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꺼냈구나. 빼서 개인 지갑에 네.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적습니다. 네. 이게 뭐냐? 마켓 뎁스라고 표현되는데 거래소에 이게 비트코인이 적다 보니까 네. 이른바 팔자 사자라는 그 물량의 호가창이라고 하죠. 여기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네. 시장용어로 보자면 뭐 가볍다라고 네. 표현할 수도 있고 해서 대단히 작은 악재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일종의 이게 호재, 금리나 기대감이나 호재가 나오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금만 사도 이게 별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네. 많이 오르고.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연초 네. 이후로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예상하는 부분을 끌고 네네네. 와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보죠. 금리 인하, 네. 연준의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재무부 장관은 할 필요가 없다,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연준 의장은 좀 더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런 걸 좀 시장이 계속 네네, 흘리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게 시장 일이 일비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시장에서 보니까 블러드 총재가 뭐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잖아요. 아직까지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본인이 보는 인플레이션의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적정한 수치는 지금 수준보다 3차례 더 올려야지 적정한 수치까지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내리네? 라고 해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쯤 괜찮아. 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가를 볼 때가 아니야. 네. 경기를 봐야 될 때다라는 건데 지금 나오는 물가 지표만 놓고 보면 어쨌든 꺾인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관심 자체가 이제는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간 느낌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3월 미국의 CPI가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시장이 예상보다 반응을 안 했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 야, 물가는 괜찮은데 경기 괜찮은 거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물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또 예상을 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예상치가 네. 다 누구나 다 아는 네, 사실이었다라는 네,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보자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제가 아까 올랐다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 4월 또 이제 중반 이후로 이렇게 보자면 비트코인이 사실 이더리움보다 연초 이후에 더 가격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른바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네. 이더리움의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즈음에서는 이더리움 가격이 예상보다 더 강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됐어,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호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새로운 호재도 악재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뭐 엇갈립니다. 누구는 더 갈 것 같다. 또 누구는 신규 매수세가 없는데 네. 더 가겠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이더리움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네네.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 샤펠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또 큰 네네네, 이슈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건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심리를 엿볼 수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서도 사실은 비트코인 시장을 좀 이렇게 엿보기도 하잖아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네네네.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69 정도 네네. 된다고. 0은 맞습니다. 극단적인 공포고 네. 100에 가까울수록 네. 이제 뭔가 탐욕 상태잖아요. 네. 69 정도면 50 이상이니까 네. 탐욕 수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이게 탐욕이 있다가 아니라 일종의 왜 그런 심리라고 해요. 포모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 Fear of missing out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에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라서. 부동산, 비트코인 맞아요.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장에 포모 심리가 살짝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 네, 시장이에요. 맞아요. 네. 약간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포모 심리를 좀 자극하는 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그 뭐 네이버 같은 포털에 들어가시면 비트코인 뉴스가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이제 사람들의 심리 자극해서 한동안 좀 잠잠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그 탐욕 쪽에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약간 과열 국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뭐 80, 90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살짝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해 워낙 손해를 많이 본 맞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어느 때보다 이렇게 포모 주의보가 울리면 그래 나 들어가면 안 돼라고 이제 좀 각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시장 진짜 좋을 거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5만 달러 선까지 갈 거다. 되게 유명한 네, 단정적으로. 전 코인베이스 전 CTO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10만 달러 간다라고 네, 굉장히 높게 잡았 잡았네요.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예상하시기에 간다 안 간다? 저는 3만 달러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호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은 중국 쪽이에요. 네. 지금 2018년 이후에 중국이 이 코인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뭐 차이나발 공포 이래가지고 뭔가 그 규제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7년 말 18년 초까지 생각해 보시면 그때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확 올랐거든요. 물론 우리도 기여했습니다. 한국도. 네. 그런데 지금 홍콩이 그간 규제한다고 하면서 뭐 채굴 업체도 다 내쫓고 하면서 꽁꽁 막았는데 네. 이게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게 지난해 말에 그 홍콩에서 홍콩 금융당국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홍콩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코인 투자가 금지돼 있습니다. 네, 금지돼 있고요. 이 적격 투자자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좀 돈 많은 사람 네. 정도들만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규제를 6월 1일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는 홍콩에서 아무나 개인이나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홍콩에서 최근에 굉장히 큰 웹3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컨퍼런스가 열리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도 홍콩에도 약간 금융당국의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홍콩은 웹3 열려 있다. 블록체인 업체 많이 오세요. 크립토 시장 개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콩이 일종의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한 이제 정지 작업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6월 1일부터 우리 네. 이제 개인 투자자도 개방하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홍콩이라는 이거 나라라고 불러야 될지 아무튼 나라가 네. 독립적이진 않잖아요. 네. 중국 중국의, 정부의 어떤 그쵸. 규제 방향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콩을 이렇게 개방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중국이 개방할 수는 없어요. 중국 본토를. 네. 하지만 홍콩을 일종의 테스트베드 삼아가지고 네. 여기서 뭔가 크립토 허브로 만들고 중국이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네. 홍콩을 사실 문을 열게 되면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뭐 큰 호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쉽게 크립토에 대한 개방을 하긴 쉽지 않을 거다. 그건 그냥 중국 얘기, 아니 홍콩 얘기고 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여파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은 5만 달러까지는 일단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얘기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는 야 중국 네.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네. 또 많이 올까? 네, 라는 그럼 생각이 일단 들어요. 6월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얘기해 주신 이더리움 얘기도 한번 네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뭐 기대치를 다 반영을 해서 올랐기 때문에 네네. 뭐 이 정도로 올랐다. 그리고 더 이상 많이 지금까지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진 않고 네네.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샤펠라 업그레이드 네네네. 이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샤펠라가 뭐예요, 일단? 이게 일단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되게 강한 흐름인데 사실 연초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비교할 때 달러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냐를 보기도 하지만 이게 크립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냐로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교한 차트를 보면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네. 뭐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못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어쨌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사실 이 업그레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카펠라 업그레이드 합성어입니다. 네. 자,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그 이더리움 레이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합의 컨센시스 레이어하고 네. 그 다음에 실행 레이어가 있어요. 이 컨센시스 레이어는 이른바 이제 비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게 왜 머지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네. 9월에 이루어졌던 네. 거 이더리움의 그 방식을 작업 증명해서 합의 방식을 작업 증명해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POW 체인에서 포스 체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머지의 마지막 단계 업그레이드가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예요. 네. 그리고 요 실행 단계 업그레이드는 카펠라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네. 이 두 개 업그레이드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보통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는요, 합의 레이어에서는 도시 이름을 따고요, 네. 실행 레이어에서는 별자리 이름을 tab니다. 그래서 상하이와 카펠라 합쳐서 샤펠라 이렇게 된 건데, 저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 잘 몰라서 네. 하여간 좋아진대요. 좋아지는데 가장 뭐가 달라지느냐를 보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른바 이제 머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여기다가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네. 이제 예치를 하는데 네. 그 예치를 지금까지는 넣기만 하지 뺄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오. 그 예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보면 어쨌든 그 지분 증명이라는 어떤 그 합의 과정에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여의 대가로 보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을 보면 한 연 4.9% 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나오는 전체 보상을 네. 이 체인에서 나오는 보상을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보상률은 낮아져요. 대신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 체인이 건강하다, 그렇죠. 안전하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포스트 체인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트 체인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현재 스테이킹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포스트 체인들이 있거든요. 네. 저 에이다나 뭐 이런 네. 다른 포스트 체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스테이킹률이 한 평균적으로 한 그쪽 다른 쪽은 한 50% 정도 된대요. 그런데 왜 이더리움은 15%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넣기만 하지 빼는 게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앵커님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예금을 드는데 이게 만기가 언제인지 몰라. 답답하죠. 일단 넣으면 네. 언제 뺄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죠. 맞아요. 진입장벽이 높죠. 네. 그러면 내가 이 돈이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턱대고 딱 맡길 수는 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쪽 이더리움 쪽을 보는 분들의 이제 네. 시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니까 두 가지 긍정적인 면과 이더리움 가격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네. 양면이 다 있는데 하나는 뭐냐? 부정적인 면은 야, 뺄 수 있다고? 그럼 거기 스테이킹된 물량이 빠져서 나와서 매물 압박을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떨어질 거라는 분석도 많았잖아요. 네, 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도 있었고 네. 긍정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야 이제는 그럼 스테이킹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다른 포스 체인의 평균적인 스테이킹 비율만큼 올라올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그 매물 압박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뉴스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흐름이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한참 이전이었을 때 이제 지난해만 해도 야 큰일 났어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야 라는 의견이 대세였다면 샤펠라 업그레이드 다가오면서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물 압박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더리움의 호재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고 결과적으로 업그레이드 끝내고 나니까 성공했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부담이 안 되네라고 하면서 지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다가 이게 실체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네네네. 드러나다 보니까 아 이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성공적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 했는데 네. 그 흐름대로 갔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가운데 유동성 스테이킹 풀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도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 라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더를 맡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더를 맡겼다라는 증서로 ST 이더라는 걸 저한테 줘요. 네. 근데 이 ST 이더는 시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여차하면 제가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급한, 물론 할인 거래 되겠죠. 네. 돈이 급한 사람은 이걸 이미 아마 어딘가에서 팔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라이도 물량이 전체 스테이킹 비율이 한 30%가 넘는 정도 되게 많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팔고 싶은 사람은 이미 이제 뭐 팔아서 했을 거고,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이도라는 풀이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게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 이제 인출 가능하니까 오세요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라이도가 가장 규모가 큰 풀인데 스테이킹 풀인데 여기는 내부적인 보안 이슈 때문에 5월 달이 지나야지 언스테이킹을 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네.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스테이킹 풀에서는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네요. 네. 게다가 네. 이제 아까 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더리움의 보안성, 체인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언스테이킹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만약 이더리움 뺀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극단적으로 모두가 다 빼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른바 체인이 이제 위험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보안이 무너지는 위험해지는 거죠. 거예요. 네. 이게 그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 언스테이킹을 설계를 할 때 한 번에 많이 못 빼도록 이게 제한을 줬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거기 스테이킹한 사람들이 다 빼려면 뭐 3개월이 넘게 걸리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도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최대 유동성 풀도 지금 당장은 언스테이킹이 안 되고 게다가 유동성 풀에 스테이킹한 게 아까 라이도를 포함해서 대충 한 전체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퀴드 유동성 풀에다가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은 이미 뭐 현금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현금화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매물 압박이 크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15%의 스테이킹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더 오를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네, 있을까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최소 1년 뒤에는 네. 한 10%포인트 정도 올 것 같다. 그래서 25% 안팎의 스테이킹 비율이 올라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그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좀 성공적으로 네네네. 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평가를 그쵸. 하고 있는 네네. 거겠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이 이더리움의 반등이 알트코인 시장 자체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네. 유도를 하는 그런 촉매제가 되겠습니까? 촉매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가격이 움직이니까. 네. 사실 그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더리움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이어 2 코인들 계열들이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5% 올랐다라고 하면 네. 여기는 뭐 그의 2배, 3배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들어보셨겠지만 아비트럼이라는 레이어 2 코인이 각광을 네, 네. 받고 있잖아요. 이 아비트럼 계열의 코인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으로도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좀 붐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그게 생각하시나요? 쉽지가 않은 게요. 지금 제가 아까 시장 유동성이 얇다, 네. 마켓 뎁스가 얇다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신규로 누가 돈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아. 요거 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 가격이 지금 오른 게 추세적으로 그냥 완전 상승으로 전환을 한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다.
어렵다. 어쨌든 특정 호재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뭔가 소위 말하는 가격의 펌핑이나 덤핑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세력들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를 쫓아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걸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 수익을 보려는 이런가 소위 말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시장이 막 불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신규 진입 투자자가 들어와야 돼요. 예, 네. 들어와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호재들이 있어야 될까요? 들어와야죠. 중국 중국 들어와야 들어와야죠. 되고 그거 말고는 이제 좀 그거 말고 노려볼 또 하나가 만한 것들이 뭐냐면 없을까요? 규제 리스크예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게리 겐슬러 미국의 SEC 위원장이 네. 하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답변했습니다. 역시나 크립토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규제 리스크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기관들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군요. 네네네. 네. 비트코인 정도는 약간 규제 리스크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네. SEC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는 다 증권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증권으로 규정이 되고 이러면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네. 요 규제 리스크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뭔가 이렇게 가름막아 쳐지든지 정말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분을 시켜줘야지 기관들 입장에서도 뭔가 대응을 해서 신규로 자금을 넣을지 아니면은 뭐 좀 아닐지 네. 이걸 결정할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도 모호한 상황이에요. 어제 그 청문회장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이더리움은 증권이냐라고 3번인가 4번인가를 물었대요. 아, 그랬어요? 근데 뚜렷하게 답변을 안 했답니다. 이게 뭐냐?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뭔가 없다는 거예요. 입장이. 그러니까 3-4번 물었는데 답변 안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본인은 증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SEC에서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주 꽝꽝 얼었던 시장이 녹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물살이 어떨지는 그 살얼음 밑으로 봐야 되는 네, 그런 좀 상황인 것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지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